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덕적 가치 기준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이의 지신이라는 유교 철학의 5가지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봤는데요. 이 5가지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의 때 음양오행의 어떤 변화를 설명하면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는 인사상을 강조하셨죠. 5가지 도덕적 가치 기준 중에 첫 번째인 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맹자 선생께서 물론 인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의리사상을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가치 기준인 의가 중요한 그 시대적 가치 기준으로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천여 년이 지난 송나라 때 주자 선생께서 주자가래를 완성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바로 주자는 예를 확립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00~300년 흘러서 명나라 때 왕양명이는 치양지라는 독특한 사상을 이렇게 펼쳤는데 이 지라는 가치 기준으로 그 시대의 사상을 이렇게 펼쳤죠. 이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인, 의, 지 이 4가지의 가치 기준이 거의 2000년에 걸쳐서 이 동아시아의 핵심적 가치 기준이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그 17, 18세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실학 사상이 대두가 되는데 그 실학은 바로 신의 시대가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2강 때도 이야기했던 바로 동서남북, 그 다음에 중앙, 이 5가지 오행에 이제 바로 배치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유교 철학은 지난 2500년 동안 공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인의지신이라는 도덕적 가치 기준의 역사적 어떤 변천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유교는 인성교육의 역사다,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교 철학이 이렇게 2500년을 흘러왔는데 이 하늘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인간이 하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늘과 어떤 소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철학적 변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4천 년 전에 이 하은주 시대라고 하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걸 3대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하은주 시대에는 하늘의 소통의 주체가 바로 천자였죠. 천자만이 하늘을 이제 인간을 대신하는 하늘의 소통의 주체자. 그래서 천자라고 이름도 붙였고요. 이게 공자님 시대,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오면서 공자님을 중심으로 바로 학자층까지 이렇게 하늘의 소통의 주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배워서 하늘과 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한참 흐른 다음 송나라 때 주자의 성리학이 완성이 되는데 이 성리학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보통 사람도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하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편화되는 거죠. 이 철학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나라 때 왕양명에 오면 평민들뿐만 아니라 천민들까지도 모두
하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제자 중에는 이 나무꾼이나 염전에서 소금 굽는 사람이나 이런 천민들도 제자로 받아들여서 많은 분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근현대에 들어서서 보면 민주주의 시가 되죠.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하늘의 주체 자체가 이렇게 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 이 하늘과의 어떤 소통의 주체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천해 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동양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서양, 서구 유럽이나 이쪽에서도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어떤 제사장에 의해서 하늘 소통을 하다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어떤 성직자들 중심으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하늘을 소통한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누구나 개인적으로 이제 하늘과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구 유럽에서도 어떤 하늘과 소통의 주체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천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교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단 시대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공간적으로도 이게 이 유교 철학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17, 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이 유교 철학이 한번 크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풍미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5, 16세기가 되면 이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유럽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4대 발명품 중에 발명품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종이, 인쇄술, 그다음에 항해술, 나침반, 그다음에 화약 이 네 가지가 유럽에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종이와 인쇄술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이 유교 철학 특히 이제 사서 삼경이 다 유럽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맹자 또는 주자의 성리학이 유럽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기록에 17세기 독일 예수 회원 아타나시우스 키르허가 편찬한 백과사전에 보면 저렇게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라는 인물이 이렇게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이 실려 있고요. 또 1687년에 출판된 공자의 삶과 저서라는 책도 이렇게 유럽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광계라는 분은 누구냐면 1562년에 태어나서 1633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이제 과거심에 장원급제도 했고요. 특히 마테오 리치를 만나가지고 유럽의 서적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받는데 최초로 중국인으로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걸 번역해서 기하 원본이라는 책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629년에는 이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 일식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 공개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이제 고위 관직에 오르기도 하지요. 이렇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교 철학이 서구 유럽에서 유럽인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 5분을 이렇게 뽑아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라이프니츠라는 분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자,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교육 철학에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페스탈러치 또 바로 이제 유교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볼프는 이제 할레 대학 부총장을 하셨는데 이분은 바로 이제 공자의 팬이셨죠. 그다음에 드샹은 이제 볼프의 제자인데 바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왕세자를
가르쳤죠. 이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왕세자를 가르쳤는데 그 왕세자가 나중에 성장해서 비렐름 1세를 잇는 그다음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바로 프리드리 2세 왕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더 한번 짚어보면요. 라이프니츠는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요. 특히 1697년에 최신 중국 소식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이 책의 서문을 직접 씁니다. 라이프니츠가. 그리고 그 서문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1692년에 중국의 청나라죠. 강희제가 기독교 선교를 인정했다는 어떤 이제 소아레스 신부의 보고서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출판한 베르비스트 신부의 천문학에 관한 책도 일부 발췌해서 이렇게 싣고 그리말디 신부가 또 1694년에 고아에게 보낸 편지, 토마스 신부가 북경에서 1695년에 보낸 편지, 러시아와 중국의 평화조약에 대한 젤비용 신부의 편지 등도 다 이 책에 이렇게 실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중국이 수학과 같은 자연과학은 좀 유럽보다 떨어지지만 정치와 윤리도덕 분야에 있어서는 유럽에 앞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이런 부분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역설했던 분이시죠. 특히 라이프니츠는 신유학의 태극과 리가 기독교의 신과 같다고 주장하고 이와 기를 생성하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주역의 64쾌가 이진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이진법을 체계화하는데 주역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선교사 부베가 이렇게 보낸 편지를 참고로 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주역 8궤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라이프니츠는 이미 4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복희 황제가 이진법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배 선교사가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주역 8쾌대에다 본인이 직접 또 아라비아 숫자를 여기다 기록해서 완성하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요, 크리스찬 볼프라는 분인데, 볼프는 바로 대학, 소학, 중형, 논어, 맹자, 효경 등을 번역한 중국 고전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 책에 서평을 쓰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한래대학 부총장직을 하면서 중국인의 실천 철학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설에서 아주 이제 공자 사상, 유교 철학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떤 유럽의 기독교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 비렐름 2세 때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말입니다. 사실은 라이프니츠도 같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문이 나중에 중국인의 윤리학이라는 책으로 다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프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공자의 가르침과 자신의 학설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용감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드샹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샹은 바로 볼프의 제자인데 프로이센 왕세자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1737년에 마하부르크에서 가르침을 볼프에다 받은 철학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왕세자가 바로 베를린 1세를 이어 프로이센의 왕위를 잇는 프리드리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2세는 이 나라에서 모든 사람은 천당에 갈 수 있다.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는 훈령을 발표하여 외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리고 그는 군주의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음악과 문학을 유달리 좋아했다. 바로 이제 유교 사상, 특히 선비들의 어떤 그런 정신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페스탈로치를 소개하면요. 페스탈로치는 이제 교육학으로 학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수업 방식이나 모든 수업의 메커니즘의 형식이 불변의 법칙에 따라 감각적인 인간의 표상이었던 인간 정신이 분명한 개념이 된다는 점에서 라이프니츠와 볼프를 따르는 충실한 학생이었다. 라고 이제 페스탈로치의 평전을 쓴 이오나 교수가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인간의 가족 관계는 자연 관계 중 가장 뛰어난 관계이다. 아버지는 통치자와 같고 형제는 시민이며 이 둘은 가정과 국가에서 질서를 낳는다고 왔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뭐 논어에 내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페스탈로치는 나의 연구소라는 책에서 인간은 현재 자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당시 기독교 입장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페스탈로치 역시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페스탈로치는 1791년부터 1812년까지 프리드리 3세로부터 교육 자문 역할을 제안받아서 프로이센 정부와 이렇게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페스탈로치는 라이프니츠하고 이 유교 경전을 가지고 이 논쟁을 벌이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학의 절대선, 그 지어지선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이게 대학의 삼강령인데 그 중에 이 지어지선에 대해서 라이프니츠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페스탈로치는 신은 인간의 본질로 인간에게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절대선이 곧 신의 작용이 전제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 철학의 기초가 된 이 유교 철학이 이제 이 페스탈로치, 라이프니츠, 볼프, 드샹, 프리드리 2세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또 페스탈로치 사촌인 요하네스 호츠나 괴테, 피이테 이제 괴테와 피이테의 친구였죠. 요하네스 호츠는 그래서 아마도 괴테나 피이테도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이들은 모두 라이프니츠와 볼프 그리고 페스탈로치와 교류하면서 새로운 독일의 미래상을 제시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유학에 대한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관심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것이었고 독일 계몽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볼프가 이후 독일 철학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라이프니츠와 함께 독일 철학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고 이들은 이미 300년 전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대화를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안종수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게 바로 이 동서사상의 만남이라는 책을 이렇게 10여 년 전에 처음 접하면서 이 유교 철학이 이 동아시아에서만 어떤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중요한 어떤 가치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아니고 이미 17, 18세기에 서구 유럽에 넘어가서 유럽 사회에서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2500년 동안 인의지신이라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 하나씩 그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서 발전해 왔던 걸 살펴봤듯이 이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동양에서만 2500년 동안 유교 철학이 발전이 되고 그 사회적인 가치 기준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이 서구 유럽에서도 하나의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서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다시 오늘날 우리 21세기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유교 철학이 이 지구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미리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거를 이제 오늘날의 어떤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유교 철학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거고, 또 미래의 어떤 시대적 사명, 어떤 도덕적 가치 기준이 앞으로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라이프니츠가 바로 전자계산기를 만들면서 이진법을 체계화하고 그래서 전자계산기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원리가 발전을 해서 지금의 컴퓨터 시대가 나왔고 사이버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학으로서 이 유교 철학이 서구 유럽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해서 다시 동양으로 이제 순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볼프와 드샹과 같은 인물에 의해서 프리드리 2세가 당시 프로이센을 통일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탄생되는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독일 민주주의의 기본이 이제 바로 유교 철학이 기본이 됐던 것이죠. 그 우리나라가 바로 100년 전에 독일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가 이렇게 순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페스탈러치 교육 철학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 아마도 중요한 교육 이론으로서 페스탈로치의 교육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교 철학이 새로운 얼굴과 모습으로 유럽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역수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사상과 철학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이 유교 철학이 유럽에서 이렇게 독일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흡수된 것 이외에도 이게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는 어떤 그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에 우리 유교 철학이 중요한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건국과 이제 유교 철학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도덕적 가치 기준의 흐름이 시간적으로 2,500년 동안 인에지신이 이제 도덕적 가치 기준이 밝혀온 역사, 곧 인성교육의 역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로는 공간적으로도 이 동아시아의 유교 철학이 서구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이 동양 삼국으로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 유럽의 역사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소하겠지만 라이프니츠라는 학자, 그 다음에 페스탈러치라는 학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 볼프, 드샹,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독일 민주주의가 바로 우리 유교 철학의 영향을 받았구나. 결코 이 사상이라는 게 이제 독립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서양의 많은 사상들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해서 저도 이렇게 연구한 걸 오늘 유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서구 유럽이 바로 유교 철학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었다고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과 이제 미국의 건국과 유교 철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